상철 씨는 새벽 전화가 받고 싶지 않았다. 언젠가부터 새벽 전화는 반가운 소식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계속 울리는 전화 벨소리를 무시했다. 한참 울리던 전화 벨소리가 꺼지자 새벽은 다시 고요해졌다. 상철 씨는 다시 잠에 들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휴대폰 문자 메시지 때문에 휴대폰이 웅웅 울렸다. 급한 거 아냐? 상철 씨 아내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상철 씨는 아내의 말에 마지못해 휴대폰 문자를 확인했다. 휴대폰의 밝은 빛이 그의 눈을 아프게 했지만 문자 내용은 확인할 수 있었다. 무슨 일이야? 상철 씨의 아내는 잠에 들지 못하고 물었다. 상철 씨는 아내의 말에 바로 대답을 못하고 침대에서 빠져나와 옷장을 뒤졌다. 그리고 겹겹이 쌓인 옷가지들을 손으로 짚어보다 말했다. 검은 양복 어딨지? 상철 씨는 예상했었다. 아니, 진수 씨를 아는 친구들 모두가 예상했을 것이다. 진수 씨가 4년 전 직장암으로 고생했을 때도, 간신히 암을 이겨내고 살아났을 때도 왠지 그는 길게 살지 못할 것 같았다. 이게 조절이 안 돼. 라며 힘없는 방귀를 조금씩 끼어도 친구들은 그러려니 했다. 진수 씨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재미없는 이야기를 떠들어도 친구 몇몇은 웃기지도 않는데 같이 웃어주었다. 진수 씨가 하루가 멀다 하고 귀찮게 전화를 걸어도 다들 그냥 한 번쯤은 받아주었다. 친구들은 오늘 같은 날이 왔을 때 덜 불편하고 싶었던 것 같다. 상철 씨가 장례식장에 들어와서 먼저 본 것은 진수 씨의 아내였다. 오셨어요? 진수 씨의 아내는 침착했다. 상철 씨는 오는 길에 위로의 말 몇 개를 준비했지만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아 그만두었다. 진수 씨의 아내는 상철 씨에게 식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는 거절하려다 시간이 오전 5시가 넘은 것을 알고 먹겠다고 했다. 상철 씨는 붉은 육개장에 흰쌀밥을 전부 쏟아부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한 숟갈 떠서 입안에 넣었다. 그는 계속 숟가락을 움직였다. 아침 8시가 넘어가자 빈소에서 뭔가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어수선하게 움직였다. 상철 씨는 그 어수선함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다. 그는 담배가 피고 싶어 양복 안쪽 주머니를 뒤졌지만 담배는 없었다. 혹시 차에 있을까 생각해 차도 뒤져봤지만 그곳에도 없었다. 상철 씨는 할 수 없이 밖에서 서성이다가 다른 친구가 와서 같이 담배를 피우고 한참 있다가 장례식장으로 들어갔다. 빈소에는 이미 진수 씨의 가족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족이라 해봐야 진수 씨의 아내와 첫째 아들뿐이었다. 진수 씨의 둘째 아들은 군대에 있어서 오후에 온다고 했다. 진수 씨 첫째 아들은 진수 씨와 별로 닮은 구석이 없었다. 춥고 얇은 얼굴도 그렇고 길고 부드러워 보이는 머리카락도 그렇고 걸음걸이도 자기 엄마만 닮았다. 한 가지 진수 씨와 닮은 점이 있었는데 상철 씨는 그것을 보고 저 길쭉한 청년이 영정사진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동그란 남자의 아들임을 확신했다. 상철 씨가 확신한 근거로 할 만한 것은 목소리였다. 그의 앞에서 진수 씨 첫째 아들이 말하는 것은 억지로라도 헷갈릴 일이 덜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그의 등 뒤에서 듣는 경우에는 진수 씨가 귀신이라도 돼서 조금씩 떠들어대는 것 같아 기분이 이상했다. 장례식이라는 곳은 항상 슬플 것만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슬플 시간에만 슬퍼하고 그 시간 외에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지 않았다. 가령 진수 씨의 고모가 상철 씨를 보고 네가 윗집 둘째지? 하고 물어본 것은 어떻게 보면 장례식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 오히려 어떤 식이라는 부분에서는 가장 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상철 씨는 진수 씨 고모의 손을 잡고 윗집 둘째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진수 씨 고모는 윗집 둘째가 똘똘한 것이 여간 내기가 아니었다면서 중얼거렸다. 진수 씨 고모가 말하는 윗집 둘째는 13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지만 상철 씨는 그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진수 씨 둘째 아들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왔다. 푸르스름하게 짧은 머리카락에 어기적거리며 들어오는 모습이 영락없는 진수 씨 20살의 모습이었다. 어수룩한 군인의 모습을 한 청년은 이미 구겨질 대로 구겨진 얼굴로 입술을 삐죽거리며 영정사진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들어왔다. 청년은 자기 아빠의 영정사진을 보다가 자기 엄마를 안고 구겨진 얼굴로 물을 쏟았다. 빈소는 진수 씨 둘째 아들이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 찼다. 몇몇 친구들은 그것을 보며 조금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검은 양복으로 갈아입은 진수 씨 둘째 아들은 자기 형과 군대 이야기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진수 씨의 아내는 형제들을 보며 편안한 웃음을 짓기도 했다. 늦은 점심쯤에 상철 씨의 아내가 찾아왔다. 그녀는 상철 씨의 검은 양복에 묻은 얼룩을 손으로 슥슥 닦아내며 말했다. 너무 피곤하지 않아? 아까 차에서 좀 잤어. 상철 씨의 아내는 그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빈소로 들어갔다. 상철 씨의 아내는 진수 씨의 영정사진을 보며 인사를 하고 진수 씨 아내의 손을 잡았다. 진수 씨 아내는 잡힌 자신의 손을 보고 입을 삐죽거리며 작은 비눗방울 같은 눈물을 아라리 부풀렸다. 상철 씨 아내도 그것을 보고 부풀려진 물방울을 눈에 달고 말없이 보았다. 여기 육개장은 너무 짜게 한다. 상철 씨 아내는 육개장 한 입을 떠먹으며 말했다. 그의 아내는 아침에 먹을 때는 짜지 않았냐고 물었고 상철 씨는 아침에 급하게 먹느라 몰랐다고 했다. 아내는 순간 살짝 움찔하더니 말했다. 혈압약 먹었어? 안 먹었어. 아까 가져갔잖아. 잘 좀 먹으라니까. 상철 씨는 이따가 먹겠다고 했지만 아내는 때를 놓쳐 먹으면 안 된다고 인상을 썼다. 아내는 지난번 의사한테 한 소리 들었던 걸 잊었냐며 말했지만 그는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했다. 아내는 그를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상철 씨는 캔 음료 한 개를 까서 아내에게 내밀었다. 상철 씨 아내는 말없이 그것을 마시고 육개장 한 그릇을 비웠다. 상철 씨는 아내를 배웅하고 담배를 사려고 장례식장을 나왔다. 언제 왔어? 장례식장 입구에서 누군가가 상철 씨에게 아는 체를 했다. 친구는 멀찍이서 악수를 하려고 상철 씨를 향해 손을 내밀고 왔다. 상철 씨는 친구의 손을 잡으며 오늘 새벽쯤에 왔다고 말했다. 일찍 왔네. 근데 공장은 너 없어도 돼? 상철 씨는 이제 그 공장은 접고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다. 친구는 눈썹을 살짝 올려서 언제부터 했냐고 물었다. 상철 씨가 얼마 안 됐다고 말하자 친구는 다음에 꼭 가겠다고 대답했다. 장례식 안쪽에는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상철 씨는 그것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에 일일이 참여하지 않았다. 상철 씨가 없어도 장례 절차들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는 담배 연기를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까매지는 하늘을 봤다. 형한테 연락은 하셨어요? 아니요. 연락 끊어진 지 오래돼서. 진수 씨의 아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진수 씨의 형은 상철 씨도 얼굴이 가물가물했다. 진수 씨의 형은 키가 굉장히 컸고 공부도 잘해서 동네에서도 유명했다. 의사나 변호사가 될 거라며 진수 씨의 아버지가 상철 씨 집에 와서 몇 번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런데 진수 씨는 유독 형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간혹 상철 씨가 궁금해서 진수 씨에게 형의 안부를 물으면 나도 몰라. 라며 입술을 아래로 두고 눈은 어딘가 먼 곳을 보곤 했다. 진수 씨의 형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사법시험을 준비한다고 여러 해 시끄러웠는데 잘 되지 않은 것 같았다. 그 이유는 무슨 사업을 하는 것 같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진수 씨 형의 소식은 정확한 것이 없었다. 상철 씨가 기억하기로는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다. 어째서인지 진수 씨의 형은 진수 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것 같았다. 상철 씨가 보기에 남의 가정사는 항상 복잡해 보였다. 장례식 첫째 날 저녁은 생각보다 사람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시시껄렁한 얘기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진수 씨의 첫째 아들이 그날 들어온 부조금을 정리하고 있어서 상철 씨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누가 얼마나 줬는지 잘 기록해놔. 나중에 다 돌려줘야 되거든. 첫째 아들은 작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뭔가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 말한 거지만 상철 씨는 스스로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실감했다. 어쩌면 예전에 그의 아버지 상을 치렀을 때가 생각나기도 했었다. 상중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부조금 정산을 하자 누가 얼마를 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상철 씨는 한동안 누군가를 떠올리면 그 사람이 낸 부조금부터 생각났다. 상철 씨가 장례식 새벽을 견디자 옆 빈소실에서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분명 어제도 상을 치르고 있었던 곳이니 오늘 끝나는 날인 것 같았다. 상철 씨는 눈을 감고 소리만으로 옆 빈소의 상황을 상상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짐을 챙기며 끝나는 순간을 기다린다. 물론 그 뒤에 해야 할 것이 많겠지만 최소한 장례식 안에서 할 것은 끝났다고 봐야 한다. 상주가 영정사진을 자기 가슴팍에 두고 천천히 걸어 나오면
기다리던 사람들은 울음을 준비하고 상주를 따라간다. 상주는 천천히 관까지 가고 관은 몇몇의 섭외된 장정에 의해 장례용 차까지 옮겨진다. 그리고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나면 관이 차에 완전히 들어가게 된다. 관이 차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준비된 울음소리를 내며 장례식이 끝난다. 그 이후는 화장터든 어디든 가게 된다. 상철 씨는 머릿속으로 그 절차가 끝난 것을 예상하고 곧바로 옆 빈소를 가보았다. 빈소는 빈 영정사진과 조금 떨어진 꽃잎, 그리고 지저분한 구두 발자국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침입을 한 것 같았다. 상철 씨는 진수 씨의 아내에게 저녁에 다시 돌아온다고 말하고 장례식장을 나왔다. 진수 씨의 아내는 고맙다고 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상철 씨는 그것을 보지 않고 나왔다. 상철 씨는 집에 와서는 곧바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분명 그곳에서 잠을 자긴 했지만 잔 것 같지 않았다. 그건 그냥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철 씨는 피곤했다. 하지만 오랜만에 낮잠이어서 그런지 제대로 잠이 오지 않는 것 같았다. 눈 주변이 따가울 정도로 피곤이 꽉 찼지만 그는 왠지 모르게 잠에 들지 못했다. 그는 눈을 감은 채로 중얼거렸다. 자야 되는데. 상철 씨가 잠에서 깼다. 잠에 들지 못할 것 같았는데 어느새 잠에 들었던 것이다. 시간을 확인하자 벌써 오후 2시가 다 되었다. 그는 잠에 든 것이 아니라 마치 어느 공간에 잠시 갔다 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상철 씨는 침대에서 20분 정도 멍하니 있다 가게에 나갔다. 가게 문 앞에서 상철 씨는 살짝 머뭇거렸다. 상철 씨의 망설임은 친구가 죽은 것과 상관없는 일이다. 상철 씨는 왜 그런지 아직 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이 어색했다. 사실 상철 씨의 아내가 식당을 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어색함이 계속될 것 같기도 했다. 그는 가게의 문 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손님의 마음도 주인의 마음도 아닌 애매함을 느꼈다. 왔어? 상철 씨가 가게로 들어오자 그의 아내가 카운터에서 뭔가 정리를 하며 말했다. 가게는 이제 막 쉬는 시간이어서 조금 한가했다. 요리사들은 상철 씨에게 설렁설렁 인사를 했고 테이블에서 마른 수건으로 포크를 닦고 있던 둘째 딸이 상철 씨를 반겼다. 왜 이제 와? 둘째 딸이 뾰로통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상철 씨는 그런 모습이 나쁘지 않다고 느꼈다. 그는 웃으며 미안하다고 말하고 둘째 딸과 같이 포크와 나이프를 닦았다. 마른 천의 까칠함이 손에서 기분 좋게 느껴졌다. 상철 씨의 아내는 카운터 정리를 끝냈는지 그의 앞에 앉아 마른 천으로 포크를 닦았다. 아내는 입을 삐죽 내밀고 포크를 닦았다. 그것은 상철 씨의 아내가 항상 무언가에 집중할 때 생기는 버릇이었다. 상철 씨는 그것을 보고 또 웃었다. 상철 씨의 아내는 그의 웃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장례식이 어땠는지 물었다. 그는 아내를 보지 않고 포크를 보며 대답했다. 별거 없지. 상철 씨의 둘째 딸은 아까부터 성의 없는 손짓으로 포크를 닦았다. 그러면서 자기는 장례식장이 싫다고 말했다. 장례식장에 엄숙하고 진지한 것이 자신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상철 씨의 아내는 그 소리를 듣고 장례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말했다. 상철 씨는 나이프가 빛이 나도록 닦으며 말했다. 몇몇은 아주 좋아할걸. 상철 씨의 아내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물었지만 그는 별다른 대답 없이 웃었다. 오후 6시가 넘어가자 식당이 바빠졌다. 손님들이 차곡차곡 자리를 채우고 여유롭게 웃으며 대화했다. 요리사들은 짜 맞춘 기계처럼 음식을 만들어냈다. 손님들은 자기들끼리 몸을 숙여 수근거리거나 알 수 없는 작은 고음 같은 것을 냈는데 그것은 여유롭고 즐거워 보였다. 상철 씨와 둘째 딸은 테이블에 요리를 나르고 빈 그릇을 치웠다. 상철 씨의 아내는 카운터와 테이블을 오가며 직원들에게 간단한 것을 지시하고 확인했다. 간혹 상철 씨가 멍하니 있을 때 그의 아내는 팔꿈치로 그의 갈비뼈 부분을 꾹 눌렀다. 상철 씨는 아픔과 동시에 정신이 들었고 다시 일을 반복했다. 상철 씨는 조금 여유가 생겨가게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에 올라오자마자 그는 약간 급해진 손으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담배에서 빨아들인 연기를 다시 공기 중으로 내보낼 때 상철 씨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그는 도저히 식당 일이 적응되지 않았다. 가게 일이 끝나자마자 둘째 딸은 주말을 이렇게 끝낼 수 없다며 어딘가로 사라졌다. 상철 씨의 아내는 사라져가는 둘째 딸의 뒤통수에 전화 오면 받으라고 소리쳤다. 상철 씨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일어났지만 그대로 삼키고 집으로 왔다.
상철 씨의 아내는 눈을 반쯤 감은 상태에서 장례식장 갈 거야? 라고 묻고 급하게 씻고 바로 침대에 누워 골아 떨어졌다. 상철 씨는 허공에 맴도는 아내의 질문에 글쎄, 라고 중얼거리듯이 대답하고 몸을 움직여 씻었다. 잠시 후 그는 조금 덜 말려진 몸 그대로 침대 이불을 살짝 들쳐 아내가 깨지 않게 몸을 침대에 안착시켰다. 이불의 보슬보슬한 느낌과 아내의 미약한 열기가 하루 종일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상철 씨의 의식을 조금씩 깎아갔다. 밑바닥에 억눌러 놨던 피로가 그의 의식을 완전히 점령했을 때 그는 그대로 피곤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냐? 친구 놈이 튀어나온 입술로 물었다. 나는 자잘하게 껍질이 벗겨진 입술을 쳐다보다 그렇다고 대답하고 담배 하나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담배 연기가 목구멍으로 부드럽게 훑고 지나가자 나는 친구 놈의 표정이 궁금해 고개를 돌려 확인하려고 했다. 친구 놈은 어디 가고 친구의 아들이 두꺼운 입을 크게 벌리고 동물처럼 소리내며 울었다. 그놈의 아들은 몸을 들썩이고 눈을 짜내며 물을 만들었는데 나는 그것이 보기 싫었고 듣기 싫었다. 장례식장 밖으로 나와 담배 한 대를 물고 있는데 어떤 투박하고 두꺼운 손이 나의 한쪽 손을 꽉 쥐고 물었다. 망했어? 언제? 나는 담배 필터 부분을 어금니로 물었다. 그리고 그것을 문 상태로 어딘가를 향해 말했다. 아니. 나는 입에 씹힌 담배를 뱉어내고 다시 새로 하나 물고 불을 붙였다. 죽은 친구는 나의 어깨를 꾹 누르고 말했다. 그러냐? 나는 담배 하나를 다 태우는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죽은 친구는 끝끝내 나의 대답을 듣겠다는 표정으로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무언가를 견디지 못하고 대답했다. 상철 씨는 이상한 꿈 때문에 잠이 달아났다. 그는 이불 속으로 몸을 다시 억지로 구겨 넣었지만 알 수 없는 불쾌함이 작은 알갱이가 되어 머릿속에서 굴러다녔다. 상철 씨는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그것들을 무시하고 몸을 일으켜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집 밖으로 나왔다. 그는 새벽 바람 때문에 손등이 시려서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고 주차된 차로 향했다. 상철 씨는 차에 타자마자 운전대를 잡고 무언가를 잠깐 고민하다가 시동을 켜고 움직였다. 한산한 도로가 마음에 들어 조금 더 달리고 싶었지만 장례식장으로 가려면 복잡하고 자잘한 건물들 사이를 지나야 했다. 술집이 얽혀있는 골목은 한산한 도로와는 달리 형형색색의 빛과 높낮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무질서하게 섞여 있었다. 상철 씨는 섞인 그것들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한참 영업할 시간이지, 여긴. 라는 생각을 하며 비틀거리는 취객들을 신경 쓰며 천천히 운전했다. 그들은 골목 사이를 무질서하게 휘젓고 다녔는데 정상적인 걸음과 섞여서 그런지 거리가 더 복잡해 보였다. 상철 씨는 조금이라도 그들과 닿지 않으려고 걸어가는 것보다 못한 속도로 운전했다. 빠르게 달릴 때는 잊고 있었던 피로가 다시 상철 씨 눈에 달라붙어 뻑뻑하게 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며 보조석에 있던 껌 하나를 꺼내 입에 넣고 씹었다. 껌을 씹는 박자가 익숙해질 때쯤 상철 씨는 자신의 눈에 들어온 어떤 광경을 입으로 뱉었다. 제가 왜 여기 있어? 둘째 딸이 그러니까 아마 그 아이가 어쩌면 그녀가 취객의 휘청거리는 걸음과 정상적인 걸음 사이에서 우뚝 솟아 있었다. 둘째 딸은 키가 큰 편이 아니었으나 그저 그 눈에 딸려 들어오듯 박혔다. 상철 씨는 둘째 딸을 발견하자마자 조급하게 엑셀을 밟아 앞에 있던 취객을 장례식장으로 보낼 뻔했다. 장례식장으로 갈 뻔한 취객은 차 안에 있는 상철 씨를 향해 마구 손가락질을 하더니 어딘가로 휘적휘적 사라져갔다. 상철 씨는 사라져가는 취객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보다가 다시 시선을 딸에게 돌렸는데 딸이 눈앞에서 사라졌다. 상철 씨는 급한 마음에 씹고 있던 껌을 창문 밖에 뱉고 콧바람을 내며 딸을 찾기 위해 골목 구석구석을 들쑤시며 다녔다. 근원을 알 수 없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상철 씨의 몸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온몸이 약간 차가워졌고 방금까지 상철 씨의 눈에 달라붙어 있던 지독한 피로도 어딘가로 쏙 들어갔다. 머릿속에서 누군가 상철 씨의 몸과 마음을 꽉 붙들고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같았다. 상철 씨가 누군가로부터 몸과 마음이 해방되려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누군가의 요구는 단 하나였다. 눈앞에서 확인해. 무엇을 눈앞에 두고 무엇을 확인하라는 건지 상철 씨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쳐갔을 붉고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갔다. 붉고 어두운 곳. 상철 씨는 요즘 애들이 도통 조심하는 법이 없어서
이런 붉고 어두운 곳에 입구를 함부로 두들기는 것 같다며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도 한 쌍의 남녀가 서로 몸을 휘감은 채로 붉고 어두운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어색하지 않은 톤으로 말을 뱉었다. 상철 씨는 자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에 감탄할 새도 없이 눈을 꾹 눌러 방금 본 광경을 다시 되돌려 보았다. 아니, 그 전에 그 광경의 주인공부터 생각을 해봐야 했다. 사람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깊은 밀림 속에 노련한 사냥꾼이 던지는 검고 기다란 꼬챙이 같은 것을 주말홀 아르바이트생은 자신의 귀에 꽂아 놓았다. 상철 씨는 뭔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거 안 불편해? 하고 물은 적이 있었다. 홀 아르바이트생은 입을 꾹 다물고 바람 빠지는 소리로 네. 라고 대답하고 자기 일을 하러 갔다. 상철 씨는 그래도 일은 안 빠지니까.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전에 운영하던 공장에서는 저런 놈은 있을 수 없을 거란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돌이켜보면 그때 그 아르바이트생은 상철 씨의 말에 기분이 상했던 것 같은데 상철 씨는 그에게 조금 더 이죽거리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다. 방금 상철 씨의 눈앞에서 그 아르바이트생과 어떤 여자가 서로 몸을 휘감고 어둡고 붉은 곳에 입구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상철 씨 스스로가 느끼기에 자신이 대단한 도덕군자도 아니고 남의 집 귀한 것 같은 자식의 사생활을 이래라 저래라 하며 화낼 입장도 아니었다. 다만 그의 옆에 있는 여자가 마치 둘째 딸 같았던 것은 상철 씨에게는 조금 곤란한 일이었다. 아주 미묘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위치에서 찰나의 순간에 본 것이라 상철 씨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확인해야 했다. 방금 저곳으로 들어간 것이 둘째 딸인지 아닌지. 그는 차를 잠깐 세우고 전화기를 꺼내 둘째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반갑지 않은 전화 연결음이 그의 귓가에 웅웅 울렸다. 상철 씨는 왜 안 받아? 라며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전화했다. 상철 씨의 아내는 꾹 잠겨진 목소리로 언제 나갔어? 라고 말했지만 상철 씨는 다짜고짜 둘째 딸이 혹시 집에 들어왔냐고 물었다. 상철 씨 아내는 잠깐 움직이며 무언가를 찾는 발자국 소리를 내더니 말했다. 아직 안 들었네. 상철 씨는 아내의 인상 쓰는 모습이 상상되며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입이 조금씩 마르고 콧구멍이 간지러워 차 안에 있을 휴지를 찾아 손을 바삐 움직였다. 상철 씨는 없는 휴지에게 짜증을 내며 손으로 운전대를 쾅하고 쳤다. 어디 갔어? 상철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그것은 차분하게 느낄 만한 달콤함은 아니었다. 분노라고 하기에는 분류가 애매하고 낯설었다. 또한 불안이라 하기에는 어떤 종류의 불안인지도 감이 잡히지 않았다. 혹시 저기에 들어간 것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여자가 맞는지부터 그 여자가 맞다면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둘만의 공간으로 간 것은 아닐까 하는 이상한 기대감까지. 상철 씨는 제각각 모양을 가진 감정을 쭉 늘어놓고 고민했다. 애매한 것들이 그를 둘러싸고 그의 선택을 기다렸다. 애매한 것들은 상철 씨의 눈치를 보고 상철 씨도 애매한 것들의 눈치를 봤는데 그는 애매한 것들이 꽉 찬 그곳에서 빈틈이 없는지 살폈다. 빈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는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예전부터 애매한 것이 싫었다. 애매한 것은 아무래도 너무 지겨웠다. 애매한 것들은 그에게 아무 답도 주지 않으며 상철 씨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그냥 그를 짓누를 뿐이었다. 그래서 어떤 애매한 것이 상철 씨를 둘러싸고 있을 때 그는 확실한 탈출구를 찾았다. 그 탈출구가 아무리 지루하고 적응되지 않는 곳이라도 상관없었다. 상철 씨는 이미 탈출구에 다가가고 있었고 통제되지 않은 그의 마음은 탈출구의 입구에 급하게 빨려 들어갔다. 4년 전 운영하던 공장을 두고 상철 씨는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선택과 공장을 폐업하는 선택 사이에 있었다. 그때 아내는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웠고 상철 씨에게 인생의 두 번째 무언가를 제시했다. 다른 주변 사람들도 공장을 폐업한다고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며 그를 위로했다. 그곳은 밝고 안전했으며 발이 디디고 있는 땅은 단단했다. 반면에 회사를 조금 더 살려야 하는 선택에는 내일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 만기된 어음을 연장해야 하는 고통과 직원들 월급을 분배해야 하는 초조함, 그리고 여러 사업체에서 돌려받지 못한 오래된 미수금들을 보며 짜증내야 하는 지겨움을 반복해야 했다. 그곳은 어둡고 그를 잡아 끌어내는 것들만 있었으며 어디를 디뎌야 하는지 모를 불분명한 디딤돌만 있을 뿐이었다. 애매함의 장벽이 상철 씨를 휘감을 때 그는 작은 구멍에서 움직이던 아내의 손을 잡고 밝은 곳으로 탈출했다. 상철 씨가 그곳을 탈출하자마자 애매함의 장벽은 아무 의미 없이 부서져 작은 조각들이 되었다.
그는 핸들을 돌려 장례식장으로 가는 내내 남녀간의 진실한 마음은 때로는 조금 더 깊게 확인하고 싶지 않을까 하는 해괴망측한 생각을 해댔다. 아직 해가 뜨지 않는 장례식장은 잠자고 있는 몇몇 숨소리만 들렸다. 상철 씨는 숨소리에 맞추어 조심스럽게 진수 씨의 사진이 걸려있는 곳으로 향했다. 진수 씨는 뭐가 그리 좋은지 태평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진수 씨가 그러냐?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았다. 상철 씨는 벽에 기대어 미끄러지듯 앉았다. 해요. 누군가의 목소리에 상철 씨는 놓았던 정신을 정리하고 불쑥 말을 뱉었다. 뭐라고요? 진수 씨의 아내는 빈소 한쪽에 마련한 작은 방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좀 들어가 쉬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상철 씨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살짝 흔들어 거절의 표시를 보였다. 그리고 그는 몸이 떨려 그녀에게 말했다. 추워졌네요. 그러게요. 언제 나가죠? 아마 1시간 후에 갈 것 같아요. 상철 씨는 진수 씨 아내의 말을 듣고 벽에 붙어있던 등을 떼고 허리를 바닥에서 뽑아냈다. 허리가 쏟아질 것 같이 아파 인상을 쓰니 진수 씨의 아내가 힘없는 얼굴에서 애써 걱정의 빛을 씌운 채로 말했다. 어디 안 좋으세요? 상철 씨는 벽에 기대고 잤더니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려다 순간 다른 말을 하고 싶었다. 모르겠어요. 밖으로 나오니 아침의 냉기가 몸에 달라붙었다. 추워졌네. 상철 씨는 양복 안주머니를 손으로 더듬거리며 담배를 찾았지만 없는 것 같았다. 혹시 차 안에 있지 않을까 해서 차가 주차된 쪽으로 달려갔다. 차 안에도 담배가 없다는 것을 알자 조금 멀리 보이는 편의점에 눈이 갔다. 그런데 그는 어째서인지 담배를 사고 싶지 않았다. 담배를 피고 싶은 건가?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다녔지만 금세 잊어버렸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몸 안에 차오르지 못한 담배 연기 때문인지 몸이 살짝씩 떨려왔다. 울음, 괴성 혹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분노 같은 것이 장례식장에서 대놓고 울려 퍼졌다. 어제만 해도 태연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던 진수 씨의 자식들은 무언가에 짓눌린 표정을 하고 있었다. 진수 씨의 첫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가슴팍에 꾹 묶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진수 씨의 아내는 하얀 손수건을 입에 대고 울었는데 그녀의 입에서 무언가가 나올 듯이 몸이 울렁울렁거렸다. 상철 씨는 아침부터 시작된 떨림이 손끝에서 새어나와 양손을 포개어 억지로 틀어막았다. 운구하시는 분, 관 옆에 서주세요. 상조회사 직원은 여기 맞춰진 분위기와 맞지 않는 사무적이고 깔끔한 어조로 말했다. 상철 씨는 그 직원의 목소리 덕분에 정신이 들었다. 손에 끼워진 하얀 장갑이 약간 헐렁한 것 같아 손깍지를 쥐면서 장갑을 밀착시켰다. 상철 씨는 상조회사 직원이 짚어주는 곳에 손을 넣고 다른 사람의 박자에 맞추어 관을 들어 올렸다. 무겁네. 그는 손에 꽉 들어오는 압박을 느끼며 친구의 무게보다는 관 무게가 더 차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조그만 놈이 이렇게 무거울 리가 없지. 관이 이동하자 울음소리와 괴성이 더 커져갔다. 상철 씨는 떨리는 몸 때문에 그 소리들이 듣기 힘들었다. 10m도 안 되는 거리지만 그는 엄숙함과 진지함을 지키려고 입과 눈을 꾹 누르는데 힘을 쥐어짰다. 친구가 담긴 관이 검고 긴 차 뒷부분에 걸쳐졌을 때 상철 씨는 손을 놓고 얼굴에 힘을 풀었다. 그는 힘주었던 얼굴이 조금씩 떨려 손으로 얼굴을 주물럭거렸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의 모습을 보고 조금 더 괴성을 질렀다. 어딘가에서 나타난 목사가 엄숙한 말투로 기도를 끝내자 검고 긴 차의 뒷문이 닫혔다. 장지로 가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대형 버스에 타주시면 됩니다. 상조회사 직원의 간결한 말투로 그의 떨림이 약간 진정되었다. 상철 씨는 그대로 버스 뒷부분에 풀썩 앉아 손을 주물럭거렸다. 상철 씨의 손이 계속 저렸다.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담배를 피우고 싶지 않았다. 상철 씨는 버스 창문 쪽에 몸을 기대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마 어제 보았던 골목인 것 같았다. 그는 그곳 바닥에 붙은 전단지를 보다가 눈을 감았다. 진수 씨를 담은 관이 불 속으로 들어갔다. 진수 씨의 첫째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멍하니 보았고 진수 씨의 둘째 아들은 자기 형과 엄마를 붙잡고 퍽퍽거리며 울었다. 진수 씨의 아내는 유리창 밖에서 자기 남편이 타들어가는 곳을 손가락으로 콕콕 찍어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했다. 한 다리 건너 있던 사람들은 약간씩 파도를 타는 것처럼 울거나 고개를 끄덕였다. 구석에 있던 목사와 몇몇 사람들이 입을 꾹 누르고 찬송가를 불렀다.
상철 씨는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아서 밖으로 나왔다. 그는 손끝을 주무르며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길 기다렸다. 진수 씨의 아내가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말했다. 상철 씨는 그제야 자신이 이곳에 있을 이유가 사라진 것을 알고 그만 가보겠다고 했다. 진수 씨의 아내는 멀어져 가는 그의 모습에 무언가 할 말을 하려고 했지만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화장터에서 차가 주차된 장례식장까지 꽤나 긴 거리였지만 상철 씨에게는 익숙한 길이라 걸었다. 걷는 내내 그는 손끝과 몸속 어딘가가 계속 떨렸다. 손으로 그의 몸속 어딘가를 붙잡고 떨림을 멈추고 싶었지만 떨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발에 조금씩 걸리는 보도블록 덕분에 간간히 떨리는 것이 멈추는 것을 보고 그는 이것저것 머릿속에 억지로 구겨 넣었다. 처음에는 진수 씨와 추억을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억울한 눈을 가진 최 부장이 떠올랐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질문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는 최 부장의 말에 상철 씨는 아무 대답하지 못했다. 상철 씨는 공장을 폐업하는 것이 온전히 자신의 탓만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최 부장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쇠지레로도 열 수 없도록 입을 꽉 다물고 손에 잡히는 현금을 쓸어서 최 부장에게 건넸다. 최 부장은 상철 씨가 건넨 구깃구깃한 종이돈을 만지면서 자기가 물어본 것은 이런 게 아니라고 말했다. 상철 씨는 지금 당장은 줄게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하고 조만간 어떻게든 퇴직금은 맞춰준다고 말했다. 최 부장은 쏟아질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어딘가로 사라졌다. 그 이후로 그는 최 부장을 보지 않았다. 그냥 그러고 싶지 않았다. 식당을 차리고 회사 사람들에게는 연락하지 않았다. 사실 상철 씨는 자신이 아는 그 누구에게도 연락하고 싶지 않았다. 만약 상철 씨가 친구처럼 불 속에 들어갈 때가 되면 최 부장이 물었던 것에 대한 답변을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상철 씨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둘째 딸의 방문을 벌컥 열었다. 평소 같았으면 조심스럽게 노크를 하고 들어가도 되는지 작은 소리로 물어봤겠지만 그럴 여유가 그에게는 없었다. 그리고 비어있는 딸의 방을 보며 벽에 걸린 시계를 확인했다. 상철 씨는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게가 한창 바쁜지 질 수 없는 소음이 섞여 들어왔다. 집에 왔어? 그는 아내의 물음에 다짜고짜 딸의 행방을 물었다. 아내는 약간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아까 아침에 들어왔는데 벌써 어디 나갔나? 상철 씨의 아내는 그 후로 약간 짜증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딸의 외박을 나무랐다. 그는 아내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어설픈 마무리를 하고 전화기를 끊었다. 상철 씨의 내부에서 떨리는 것들이 자기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경계를 허물었다. 손과 몸 어딘가에서 떨리던 것이 이제는 쉽게 닿을 수 없는 깊숙한 곳까지 떨리고 있었던 것이다. 상철 씨는 자신 안에 이렇게 깊숙한 곳이 있었는지 의아했지만 한편으로는 깊숙한 곳이 낯설지 않았다. 깊숙한 곳에서 퍼지는 울림은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그것들이 크게 느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는 담배를 피우고 싶지 않았다. 정확히는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었다. 상철 씨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상철 씨는 가볍게 씻고 가게에 나갔다. 상철 씨 아내는 그를 보고 약간 커진 눈으로 말했다. 조금 쉬다 나오지. 그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쳤고 가게 일을 거들었다. 가게는 상철 씨의 떨림을 숨길 만큼 바쁘게 돌아갔다. 그는 가게가 바쁘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기뻤다. 계속 밀려드는 손님과 시끄럽게 구는 직원들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다 그는 쇠꼬챙이가 박힌 귀를 보고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다. 주말 홀 아르바이트생이 맹탕한 얼굴로 가게에 들어왔다. 그가 고개를 꾸벅 내리며 인사했는데 상철 씨의 눈에는 마치 닭이 모가지를 까딱거리는 것 같았다. 홀 아르바이트생의 눈 밑은 하수구 구멍처럼 까맣게 파여 있었고 입은 바싹 말라 양초라도 잔뜩 바른 것처럼 푸석했다. 상철 씨는 그를 보며 진정되던 떨림이 커져갔고 그것이 정확히 폐 쪽에 맴돌다 숨쉬는 박자가 엇나가 울컥하고 입으로 나왔다. 누구 죽었어? 표정이 왜 그래? 순간 가게 안에 있던 아내, 직원, 그리고 상철 씨의 근처에 있던 손님들이 움찔하며 정지했다. 그들은 자체적으로 정지된 시간과 자신의 정지된 행동을 맞추고 눈알만 굴려 상철 씨를 보았다. 상철 씨는 그들의 굴러가는 눈알을 하나하나 살피며 억지로 입을 찢어 웃었다. 그리고 홀 아르바이트생의 어깨를 손으로 꾹 누르며 말했다. 농담이야. 피곤해 보여가지고.
홀 아르바이트생은 자기 어깨에 올라와 있는 손을 슬쩍 한번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는 표시를 했다. 그는 옷을 갈아입으려고 위층 계단으로 올라갔는데 상철 씨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저놈 누가 뽑았어? 뭐? 가게 일을 마치고 가는 차 안에서 상철 씨의 아내는 상철 씨의 갑작스러운 비명의 그를 보며 눈을 크게 떴다. 상철 씨는 아내의 눈을 살짝 쳐다보고 입에 침을 발랐다. 그는 조금 진정된 상태에서 다시 물었다. 내가 뽑았다고? 상철 씨의 아내는 얼빠진 표정으로 있다가 자신이 놀란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상철 씨에게 약간 짜증을 내는 투로 대답했다. 당신이 오전에 면접 보내러 하자며. 그래서 걔로 뽑은 거잖아. 상철 씨는 약간 헛웃음이 나와 콧구멍이 따가웠다. 그는 아내 쪽으로 입을 돌려 둘째 딸에게 전화를 해봤는지 물었다. 상철 씨의 아내는 상철 씨의 질문에 금세 얼굴을 구기고 조수석 창문 쪽을 바라보다 툭 내뱉었다. 아까 퇴근할 때 해봤는데 안 받아. 자나? 상철 씨는 아내의 말에 아래턱이 뻐근해질 정도로 이를 꽉 물었다. 그는 떨고 있는 손을 운전대에 꽉 밀착시켰다. 집에 오자마자 상철 씨의 아내는 총총거리며 둘째 딸의 방문을 벌컥 열었다. 그는 천천히 둘째 딸 방에 다가갔다. 급하게 둘째 딸 방으로 들어간 상철 씨의 아내는 불 꺼진 어두운 방에서 천천히 빠져나왔다. 그는 아내에게 둘째 딸이 없냐고 물었다. 그의 아내는 상철 씨의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고 있어. 상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검은 새꼬챙이는 칙칙한 빛을 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말했다. 이해를 못하겠어. 그놈은 하수구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들쥐의 붉은 눈으로 쳐다보며 뭐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놈의 말에 인상을 썼다. 나는 이제 그놈을 쳐다보지 않고 취객들 사이로 걸어갔다. 취객들은 술 냄새와 안주 냄새가 뒤섞인 역한 채취를 풍기며 입에서 중얼중얼 무언가를 이야기했다. 취객은 나를 휘감아 어딘가로 가는 것을 막으려 했다. 나는 나를 막아내는 취객을 밀어버리고 천천히 어느 곳으로 다가갔다. 내가 도착한 곳은 어둡고 요사스러운 곳으로 예전에는 이곳에서 별별 상상을 했었지. 그런데 그곳은 별것 없는 곳이었다. 손에 어둡고 요사스러운 문고리가 들려왔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비틀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둘째 딸이 불쾌한 침대 위에서 뾰로통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딸의 입에서 뭐야 이게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나는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무언가를 참지 못하고 말했다. 이해를 못하겠어. 최 부장이 나에게 밀크 커피를 건넸다. 나는 최 부장이 준 밀크 커피를 단숨에 마셔버렸다. 최 부장은 뜨거운 걸 그렇게 한 번에 마시면 좋지 않다고 말했는데 내가 기분이 나쁠까 봐 상당히 저 자세로 말했다. 그래,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 나는 최 부장의 모습에 이제는 말할 수 있겠다 싶어 입을 움직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입이 원래 구멍이 없는 것처럼 꽉 막혀 있다. 매번 이렇지. 필요할 때는 쓰지를 못해. 답답해. 아프다. 발등에 검은 쇠꼬챙이가 박혀왔다. 나는 그것을 뽑으려다. 상철 씨는 잠에서 깨어나 발등을 만지작거렸다. 발등에 작은 종기가 난 것 같은데 언제부터 난 것인지 모르겠다. 아침 식탁에서 그릇에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만 울렸다. 상철 씨의 아내는 침묵을 깨고 둘째 딸에게 외박과 전화를 받지 않은 일에 잔소리를 쏟아냈다. 상철 씨는 밥을 먹으며 간간히 둘째 딸의 얼굴을 봤지만 그녀는 번거롭고 귀찮다는 얼굴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모습을 보다 혀끝을 살짝 씹어 밥 먹는 것을 그만두었다. 상철 씨 아내는 계속 무언가를 쏟아냈고 딸은 어느 하나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철 씨 아내는 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고 자기 이마에 손을 대고 인상을 썼다. 둘째 딸은 무심하게 자기 엄마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는지 움직임이 멈춘 상철 씨의 소매를 살짝 당겼다. 그는 순간 딸이 잡은 소매 쪽을 휙휘둘러 내쳤다. 그의 동작은 크지 않았지만 아내와 딸은 일반적인 잔소리 상황을 깨고 정지했다. 아내는 눈만 굴려 그를 봤고 둘째 딸은 씹던 음식을 입에 가만히 둔 채로 그의 다음 행동이나 말을 기다렸다. 상철 씨는 고요하게 당겨진 분위기를 알아차렸지만 풀어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일찍 다녀. 상철 씨는 그대로 식탁에서 일어나 집 밖으로 나왔다. 담배를 피울까 생각해봤지만 그만두었다. 손이 계속 떨려와 손 쪽을 보다가 아까 둘째 딸이 잡은 소매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
소매는 작게 구겨져 있었는데 원래 그렇게 구겨진 것인지 아니면 둘째 딸이 잡아서 구겨진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상철 씨는 구겨진 소매 부분을 만지작거리다가 찬바람이 불어서 다시 집에 들어갔다. 상철 씨는 친구가 죽은 것이 자신에게 유리해질 줄은 몰랐다. 그가 가게에 늦게 출근하거나 둘째 딸에게 대면대면하는 것조차 친구가 죽은 슬픔 정도로 여기니까 말이다. 조금 억지스럽게 끼워 맞춰지는 것 같지만 평소랑 다른 상철 씨의 모습에 가족들은 어떻게든 이유를 찾았다. 상철 씨가 가게에 출근하고 얼마 있다가 먼저 가볼게. 라고 말하면 약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알겠다고 대답하는 아내의 말에 그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아무튼 상철 씨는 허락된 조퇴를 받고 가게를 빠지는 일이 쉬워졌으며 그것이 죽은 친구 덕분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상철 씨가 허락된 조퇴 시간에 하는 것은 거리를 걷는 것이다. 차도 없이 가벼운 차림으로 요사스러운 빛과 취객 그리고 질서 없는 담배 연기가 얽혀있는 그곳으로 폼을 잡고 걸어 다니는 것이다. 가끔 호객행위하는 몇몇 사람이 상철 씨에게 다가오다 잠깐 멈칫하고는 방향을 틀어 다시 어디론가 향해 갔다. 또 가끔 요사스러운 불빛에 등을 치고 쭈그려 앉은 여자들 중 둘째 딸이 모습이 겹쳐 보여 그는 몸이 움찔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나른하게 쳐다보는 눈빛 때문에 둘째 딸이 아닌 걸 알고 지나갔다. 그리고 가끔은 별로 공통점이 없는 것 같은 젊은 남자들이 잔뜩 부은 얼굴을 하고 힘을 가득 준 등과 어깨에 축 늘어진 빵빵한 배를 달고 어기적 걸어가는데 조금 힘겨워 보이기도 했다. 상철 씨는 그들을 보며 성실했던 자신의 젊은 시절이 자랑스러웠다. 그는 무언가를 찾아 헤맸다. 그게 무엇이냐 물어보면 아마 그는 몇 시간 동안 망설이다 모른다고 대답할 것이다. 손이 떨리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워서 누군가에게 지병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었다. 어차피 요란스러운 이곳은 손 조금 떠는 것은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게다가 지금처럼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을 때는 어떤 것 때문에 손이 떨리는지 구별할 필요 없어 번거롭지 않았다. 주말 아르바이트생이 언짢은 표정으로 꾸깃꾸깃 고개를 숙여 상철 씨에게 인사했다. 그는 모른 척하려다 상철 씨와 눈이 마주치니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상철 씨는 그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애인이야? 그는 상철 씨의 질문이 동네 양아치의 질 낮은 대사처럼 들리겠지만 말하고 있는 상철 씨는 조금 울렁거리며 손이 떨렸다. 그는 푹 꺼진 눈으로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 네. 그는 빠르게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상철 씨가 끝낼 생각을 하지 않으니 불편해했다. 무엇보다 그의 옆에 달라붙어 있는 여자를 쳐다보는 상철 씨의 눈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가장 불쾌해하는 것 같았다. 상철 씨는 아르바이트생이 불쾌해했건 말건 지금의 자신의 들뜬 기분을 말했다. 좋아. 네? 그가 시커먼 눈으로 반문했다. 상철 씨가 손사래를 치며 좋은 때라고 말했다. 그리고 상철 씨는 외투 안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상철 씨가 건넨 지폐 몇 장을 쳐다보다 상철 씨를 올려보며 말 같은 것을 질질 뱉었다. 이거 왜... 상철 씨는 그의 어깨를 꾹 누르고 어디 연극에 나올 법한 울림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상철 씨는 이렇게 자유로우면서도 자기 할 것을 충분히 하는 사람은 어딜 가서도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상철 씨는 그의 어깨를 살짝 툭툭 치며 이 자리를 끝내자는 신호를 보냈다. 아르바이트생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눈을 하고 있었지만 옅은 미소를 걸치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멀어져 갔다. 상철 씨는 그를 살피는 것처럼 하며 옆에 달라붙은 여자 뒤통수 굴곡을 보고 중얼거렸다. 그래. 그럴 리가 없지. 그렇다 그럴 리가 없었고 정말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세상 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비극적인 것은 별로 없고 비극적인 것 같아도 사실은 별것 아닌 것이 많은 법이다. 상철 씨의 혈육은 자유로운 시간과 얽히지 않았다. 물론 그런 일이 있더라도 아마 상철 씨는 조금 불쾌한 정도로 끝났을지 모른다고 확신했다. 자유로운 젊음을 그것대로 쓰겠다는데 오래된 시간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다만 상철 씨는 자신 안에 남아있는 무언가가 자신을 치사하고 지저분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며 스스로를 반성했다. 상철 씨는 자신이 치사해진 이유에 대해 전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다. 어쩌겠는가? 예전에는 맑고 꿈틀꿈틀 움직였던 무언가가 지금은 그저 딱딱하게 굳어져 껍질만 조금씩 벗겨진 것을. 하지만 상철 씨는 그런 것들은 전부 사소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지금 자신 안에서 충만하게 차오르는 알 수 없는 기쁨에 몸을 맡겼다.
상철 씨는 불균형한 몸짓으로 자유로운 곳에 흥을 알고 있는 취객을 흉내내며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들어오는 상철 씨를 보며 편의점 주인은 약간은 의아하게 그를 봤다. 그는 편의점 주인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곧바로 망설이지 않고 담배 한 갑을 주문했다. 담배 한 갑을 주문하는 상철 씨의 말투가 어찌나 힘이 넘치고 즐거워 보이는지 편의점 주인은 자신도 모르게 웃으며 말했다. 뭐가 그렇게 신나셨어요? 상철 씨는 편의점 주인이 자신의 생기 넘치는 기분을 알아주자 준비한 것처럼 곧바로 대답했다. 사는 게 신나는 일이죠. 사실 상철 씨도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신이 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저 반가운 담배 연기와 떨리지 않는 손이 눈에 들어올 뿐이었다.